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곧 50대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최근 저는 어떤 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잃어버린 형제를 찾게 되면서 말이죠. 평범한 회사 직원인 제가 어떻게 우연한 계기로 잃어버린 형제를 찾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 이야기가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쁘신 부모님 대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마 젖먹이 시절을 벗어나고부터는 쭉 조부모님 아래에서 자랐던 것 같네요. 10살 때까지 말이죠. 부모님과 함께 사는 친구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에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가깝고 의지할 만한 친구 쌍둥이 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형은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는 절친이었어요. 밥을 먹든 학교를 가든 놀러를 가든 저와 형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저희 형제는 얼굴까지 똑 닮았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조금 내성적이고 조용조용한 반면 형은 씩씩하고 가끔 욱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형은 항상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에는 부모님이 아닌 조부모님 밑에서 자란다는 이유로 저와 형을 놀리는 아이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매우 속상했지만 속상한 마음을 티내지 못하고 꾹 참곤 했죠. 하지만 형은 달랐습니다. 저를 놀리는 아이들에게 달려가 너네 지금 내 동생 놀렸어?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으름장을 놓곤 했습니다. 또 이유는 모르겠지만 당시 저희 형제는 쌍둥이라는 이유로 학교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너네 집에는 거울도 필요 없겠다. 서로 얼굴 보면 되니까 와 같은 1차원적인 놀림에도 매우 속상해했는데요. 저희 형은 제가 속상해하면 할수록 더욱 화를 냈습니다. 감히 너네가 내 동생을 속상하게 해. 라는 심리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또 형은 내심 저의 보호자 노릇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형은 너무 어린 나이에 철이 들어버린 것 같네요. 형은 늘 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연세가 있으셔서 우리가 돌봐드려야 해. 그러니까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자고 이야기했거든요. 고작 국민학교의 3학년밖에 안 된 꼬맹이가 어디서 뭘 보고 왔길래 이런 말을 한 건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습지만 그때 저와 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에게 그럼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도 우리가 돌봐드려야 해. 우리보다 나이 많잖아. 라고 물었고 이 질문에 형은 아니, 아버지 어머니는 돌봐드려야 할 정도로 나이가 많지 않으셔. 대신 두 분은 바쁘니까 우리한테 신경 쓸 일 없도록 우리 앞가림은 우리가 해야 라고 대답했죠. 참 다시 생각해도 귀여우면서도 웃기네요. 그때 저는 잘 몰랐지만 어린 형은 가끔 듣는 장남 장손이라는 말에 나름대로의 부담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이 타지 않는 아이로 부모님의 손길이 전혀 필요 없는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오히려 제가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죠. 물론 저를 가장 많이 돌봐주는 사람은 바로 형이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날에 태어나서 나이도 같은데 저는 한 번도 형을 동갑내기 친구 정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형을 저보다 서너 살 더 많게 느꼈고 형은 저에게 하늘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저는 그런 형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할머니가 저와 형을 직접 데리고 서울에 가시는 날이었어요. 대체 왜 그날따라 터미널에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지 아마 시골장이 열리는 날이라 주변 지역 사람들이 다 몰렸던 것 같습니다. 주변이 너무 복잡한 탓에 저와 형은 손을 꼭 붙잡고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할머니는 표를 끊으러 가시며 저와 형을 자리에 앉혀두셨고 저희 형제는 얌전히 앉아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앞으로 거동이 조금 불편한 어르신이 다가오시는 게 보였어요. 형은 그 어르신을 보자마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비켜드렸죠. 거동이 불편했던 어르신은 형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며 힘겹게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옆에 앉아있는 저와 형이 쌍둥이인 게 신기하셨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셨어요. 어른은 어디 가고 둘이서만 있는지, 누가 형인지,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지 등과 같은 이야기였죠. 일어나 있던 형은 제 의자 끄트머리에 자리가 남아 걸터 앉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르신은 질문을 저에게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쌍둥이의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이 신기하고 또 재미있어서 어르신의 질문에 열심히 대답을 해드렸어요. 그렇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던 중 고개를 돌려보니 형이 자리에 없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해서 형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도 형이 보이지 않더군요. 아까 언뜻 할머니 찾고 올게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어르신과 대화하는 게 재미있어서 제대로 듣지 않은 게 화근이었죠.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열심히 주변을 둘러보는 중에 멀리서 할머니가 걸어오시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당연히 할머니와 형이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할머니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주변에는 형이 없었어요. 용수는 어딨냐? 할머니의 이 말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형이 할머니 찾으러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안 보였어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삽시간에 변하셨어요. 아무리 어린 저라도 뭔가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변하자 제 마음도 덩달아 쿵 가라앉아 버렸죠. 언제까지 같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할머니는 급하게 제 손을 잡고 터미널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변을 살펴도 형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애가 없어졌나 보네. 어떻게 생긴 애요? 키는? 옷은 뭘 입고 있었어? 와 같은 질문에 대답을 해대며 형의 발자취를 따라가려 했지만 그 복잡한 곳에서 형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터미널은 시장과 바로 붙어 있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잦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형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 똑같았죠. 게다가 그날은 유독 어른을 따라 나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이 내가 본 것 같은데 저기 골목 귀퉁이 돌아서 첫 번째 집 가봐요. 라는 말에 헐레벌떡 뛰어가면 형과 비슷한 옷을 입었을 뿐 전혀 다른 아이가 앉아 있곤 했죠. 그렇게 여러 번 허탕을 치고 나니 해는 느역느역 지고 있었고 복잡하게 움직이던 사람들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아 계셨어요. 하지만 그런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던 저의 마음 한편에는 형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슈퍼맨 같은 형이 설마 길을 잃었을 리 없다는 믿음이었죠.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셔서 혹시 집으로 갔을지도 모르니 집으로 가보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셨듯이 형은 없었어요. 형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으신 할아버지는 길길이 날뛰시며 그 길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신고는 안 돼 라며 할아버지를 막아섰죠. 애를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저희 부모님이 알게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마을도 크지 않으니 사람들이랑 같이 찾다 보면 금방 찾을 것이라며 할아버지를 안심시키신 할머니는 그렇게 3일 내내 형을 찾아다니셨어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니 제 마음속에 있던 형에 대한 믿음도 점점 흐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형이 길을 잃은 거라면 어떻게 해야지? 이젠 형을 못 보는 건가? 라는 마음과 동시에 아니야. 그래도 형인데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존재했죠. 하지만 형은 애타게 찾는 가족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형을 결국 가슴속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한 달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부모님에게 형의 실종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부모님에게 알리기 두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던 것이죠. 그 사이에 두 분은 제가 부모님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신신당부를 하기도 하셨죠. 형의 실종 사실을 들은 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나셨어요. 그 길로 곧장 내려온 부모님은 도대체 왜 당시에 바로 알리지 않았냐며 극도로 분노하셨습니다. 그때 경찰에 신고만 했어도 아이를 찾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도대체 두 분이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시간을 이렇게 버리셨냐고요. 아직도 쓰러질 듯이 악소리를 치는 어머니의 비명 같은 분노가 귀에 선합니다. 아버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떠시며 쓰러질 것 같은 어머니를 모시고 경찰서로 향하셨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죄인처럼 앉아 계셨어요. 형이 없어졌을 때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어야 했던 게 맞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형을 만나게 된 이후 생이별의 전말을 알아보니 초기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은 그런 조부모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골에서 순수하게 사신 어른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차마 말하지 못하고 한 달 동안이나 소가리를 했겠냐면서 말이죠. 어쨌든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미 말씀드린 결말처럼 형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형의 흔적이 점점 옅어지자 결국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저는 형의 실종 직후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떠나 부모님이 계신 인천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데려오시는 내내 진작에 데려왔었어야 우리가 조금만 더 있다가라는 소리만 안 했어도 먹고 사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곁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계셨죠. 이후에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 이어졌어요. 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눈만 깜빡깜빡 거리시다가 갑자기 엉엉 울며 밖으로 뛰쳐나가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또 지나가는 사람을 아무나 붙잡고 형의 인상착의를 묻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아들 못 봤어요? 우리 아들 키는 허리만 하고 앞머리는 눈썹까지 깎았고 그리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리 없죠.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헛소리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머니를 향해 소금을 뿌리기도 했어요. 저희 일은 어머니 뒤를 쫓아가서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형처럼 철이 일찍 들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형은 저희가 부모님을 돌봐드릴 일은 없다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저희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어요. 신발조차 신지 않고 뛰쳐나가 생채기가 가득한 어머니의 발을 털어드리고 씻겨드리고 약을 발라드리고 있자면 형에 대한 미움이 왈칵 솟아오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는 안 챙겨도 된다고 했으면서 이게 뭐야? 형은 거짓말쟁이야. 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사실 저희 이 마음은 형이 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형이 보고 싶은데, 형이랑 함께 모래장난도 치고 싶은데, 형이 도통 나타나질 않으니 형이 보고 싶은 마음이 원망으로 표출된 것이죠. 어머니는 하루하루 말라가셨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던 아버지는 어머니 목까지 일하랴 형을 찾느랴 어머니 대신 집안일을 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셨죠. 그래서 저는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수습하러 시골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저에게 어떠시지? 라고 물으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뵙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이 작아지셨던데요. 아버지를 나름 위로하고 싶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고작 이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의 이런 대답에 픽 웃으시며 너가 커진 거겠지 라고 대답하셨어요. 또 한참을 조용히 가던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너한텐 뭐라고 하시던 이라고 물으셨습니다. 전 한참을 고민하다가 있었던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기로 결심했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계속 미안하다고 하셨고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저는 자꾸 눈물을 훔치시는 아버지를 곁눈질로라도 보지 않기 위해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두 분을 나란히 보내드리고 모든 상을 정리한 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 저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내로라 하는 수재들이 모인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저는 아버지의 자랑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주변에 아들 자랑도 하시고 종종 술 약속도 나가시며 과거의 상처를 털어내시는 것처럼 보였죠. 서울로 학교를 가게 되면서 홀로 남겨진 아버지가 걱정되었었는데 생각보다 아버지는 잘 지내셨습니다. 물론 아들이 본가에 오지 않는 주말이면 항상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신다는 사실은 꽤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된 것이지만요. 저는 학교 생활을 매우 성실히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인간관계에도 열심이었다는 뜻이죠.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너는 형제가 있어? 이 질문은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진짜 맨날 맞으면서 살았다. 나는 언니가 있는데 언니한테도 맞는다. 나는 오빠가 있기는 한데 별로 친하지 않다. 나는 형제가 6이나 된다. 나는 외동이라 외롭다. 등등 외동이든 형제가 많든 적든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20대 초중반의 대학생들이라면 할 말이 참 많은 주제였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늘 입을 꼭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과거의 기억이 다시 조금씩 올라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너는 형제 없어? 라는 질문에 제가 씩 웃기만 하면 친구들은 아 그럼 외동이야 라고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없다고 할 수도, 잃어버렸다고 할 수도, 있었다가 없어졌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이런 질문에 제가 침묵으로 일관하다 보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우가 덜어 있기도 했습니다만 저희 사정을 아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난감한 순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니 시간이 정말 속절없이 흐르더군요. 경영학과를 나와서 굴지의 기업에 입사한 저는 실력을 인정받아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많은 일이 있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했고 처음 만난 여자친구가 아내가 되었으며 아내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딸을 얻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손녀딸을 무척 예뻐하셨어요. 저에겐 엄한 아버지였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저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손녀딸이라면 껌뻑 죽는 분이 되셨죠? 아버지가 그렇게 풀어지신 모습은 정말 살면서 처음 본 모습이었습니다. 또 저와 아버지의 상처를 잘 아는 아내는 저희 아버지도 살뜰히 챙기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잃었는데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제대로 볼 겨를이나 있으셨겠어라며 손녀를 자주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죠. 여전히 그런 아내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슬슬 정리하던 중이던 최근 저는 해외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2달 정도 되는 기간이었죠. 가족과 함께 가기는 애매한 기간이었고 무엇보다 코로나가 여전히 걱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이와 아내를 떼어놓고 홀로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지는 프랑스였어요. 저와는 전혀 그 어떤 연관도 없는 나라였죠. 가끔 업무상 며칠씩 해외를 다니긴 했지만 프랑스는 처음이라 조금 긴장한 상태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끄럽게도 업무와 관련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은 프랑스에서의 로망 실현이었어요. 바로 프랑스 베이커리에서 갓 나온 바게트 빵 먹기였죠. 40살이 넘어서 무슨 그런 로망이 있냐라고 웃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 로망을 실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프랑스에서 먹은 프랑스 빵이라서 그런지 괜히 더 맛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게 빵이지라며 출장 기간 동안 쥐화장천 특정 베이커리의 빵을 먹어댔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 곳은 한인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빵을 사 먹으러 오는 동양인이라니 가게 주인이 신기하게 생각할 만했죠. 한 3주쯤 빵집을 다녔을 때였을까요? 저에게 간단한 안부 인사 정도만 건네던 빵집 주인은 저에게 처음으로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실례일 수 있는데 혹시 어쩐 일로 여기 온 건가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빵집 주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에게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어요. 일 때문에 왔어요. 한 2달 정도 있을 건데 벌써 3주나 지났으니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네요. 그런데 이후 이어진 빵집 주인의 질문은 조금 이상한 것이었어요. 그럼 여기 살던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머리를 새로 했다던가 살이 갑자기 빠졌다던가 뭐 그런 것도 아닌 거죠. 머리살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 의아했지만 저는 또다시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3주 전에 바게트 빵 사러 온 날이 프랑스에서의 첫날이었어요. 제가 너무나 단호하게 이야기하자 빵집 주인의 표정은 혼란스럽다는 듯이 변했습니다. 대체 내 말에 무슨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빵집 주인을 쳐다보고 있으니 그는 미안하다며 저에게 가까운 크루아상을 주었어요. 아무래도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뭐 어찌됐든 맛있는 크루아상을 얻었으니 이것으로 됐다고 생각하며 저는 숙소로 돌아왔고 다음 날도 다름없이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빵집 주인은 달려나오며 미스터 강, 내가 아무래도 도플갱어를 본 것 같아요라고 소리쳤어요. 처음에 저는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 되물었습니다. 네, 도플갱어요. 네, 도플갱어요. 그 3번 마주치면 죽는다는 그 도플갱어. 갑자기 이 프랑스 남자가 뭐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도통되지 않았지만 일단 무슨 말인지 드러나 보자 싶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는 거죠. 맞아요. 진짜 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디서요? 이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게에는 아주 가끔 오는 사람이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인데 저는 처음에 미스터 강이 사무엘인 줄 알고 왜 갑자기 우리 가게에 자주 오나 싶었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착각할 수 있나 싶어 저는 다시 한번 자세히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저랑 그렇게 닮았어요. 애초에 사무엘 씨는 프랑스 말을 할 거고 저는 첫날부터 영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영어를 쓰나 싶었죠. 마스크 쓸 때는 사실 긴가민가 했는데 빵 먹을 때 마스크 내린 거 보니까 정말 똑같더라고요. 절대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이쯤 되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동네 주민의 분위기, 입고 다니는 옷, 심지어 언어까지 달라졌는데 사람이 바뀌었다는 의심조차 못할 정도라니 도대체 얼마나 닮았다는 것일까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제가 처음 가게에 들렀을 때 저를 아는 척했던 가게 주인의 태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끔 대화가 통하지 않았던 이유도 알게 되었죠. 그때는 단순히 프랑스 사람과 영어로 대화한 게 처음이라 어색해서 잘못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끼며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도 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나요? 아니요. 혹시라도 둘이 만나면 위험해질지도 모르니까 아직 말 안 했어요. 가게 주인은 정말 진심으로 도플갱어 괴담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죠. 눈을 반짝거리며 자신이 도울 일은 없느냐 묻는 가게 주인에게 저는 그 사람과의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기겁을 하며 저를 말렸어요. 위험하다는 게 그 이유였죠. 그때만 해도 이 부탁은 저희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소에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하더군요. 순간 어떤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고 저는 그날 잠에 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빵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아침 있었던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면서까지 달려간 것이었죠.
완벽했던 형의 그림자를 따라 살았던 저의 첫 충동적 행동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있던 가게 주인은 달려오는 저를 보자마자 위험해요. 안 돼요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했던 저는 그의 팔을 붙잡고 다짜고짜 당신이 말하는 내 도플갱어가 내 잃어버린 형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건가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저는 또다시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말한 나와 똑 닮았다는 사람, 제가 잃어버린 제 쌍둥이 형일 수도 있다고요. 가게 주인은 펄쩍 뛰며 그게 무슨 말이냐며 저에게 설명을 요구했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꼭 해드릴게요. 지금은 급하게 가봐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과 약속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국에서 온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잃어버린 형을 찾고 있다. 이 한마디만 해주셔도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가게 주인은 간곡히 부탁하며 내민 저의 명함을 받아들더니 저만 믿으세요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무슨 정신으로 앉아 있었는지도 모를 미팅 시간이 끝났고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던 저는 가게 주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소 하나 보내놨어요. 거기로 오세요. 당신 도플갱어 집입니다. 저는 바로 숙소로 가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결혼식 당일 식당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음 같았어요. 심장이 벌렁거리고 온몸에 털이 삐쭉삐쭉 솟아오르는 느낌이었죠. 혹시 진짜 우리 형이라면 무슨 말을 해야 하지? 한국말은 알까? 나를 기억하게나 할까? 그동안 어떻게 변했을까? 여기서 너무 고생했으면 어떡하지? 같은 걱정을 이어가던 저는 순간 피가 차게 식는 경험을 했습니다. 형이 아니라면 그냥 가게 주인이 동양인 얼굴을 잘 구분 못하는 서양인일 뿐이라면 제가 한 가지 잊고 있던 사실이 있었던 것이죠. 서양인은 생각보다 동양인 얼굴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들 얼굴을 잘 기억 못하고 구분 못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여기까지 생각이 닿으니 온몸을 감쌌던 기대감이 바닥을 뚫고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형이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이 먼 땅에 그것도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형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말이나 돼라는 생각이 제 머리를 지배했죠. 하지만 전화를 올리는 가게 주인의 연락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어서 결국 저의 도플갱어라는 사무엘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후 프랑스어로 잠시 기다리라는 듯한 말이 들리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한 프랑스 여성분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분과 제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여성분은 알아들을 수 없는 프랑스어로 무슨 이야기를 하더니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뭔가 싶어서 멀뚱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으니 안에서 우당탕탕 하는 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대충 조심해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얼굴을 궁금해 할 것 같다 마스크를 내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쪽에 있던 인물들이 모두 현관으로 나왔을 때 저는 드디어 저희 도플갱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집주인의 자녀들로 보이는 동서양의 호녀라이 3명은 입을 떡 벌리며 저와 자신들의 아버지를 번갈아서 쳐다보았고 그의 아내도 넋이 나간 상태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야 할 사무엘 씨는 의외로 덤덤했습니다. 정적을 깬 사람은 사무엘 씨였어요. 그는 저를 향해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강용현. 네, 제 이름 석자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사무엘 씨 아니 저희 형 강용수는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는 저를 그대로 품에 안아 토닥여 주었어요. 한참을 현관에 서서 눈물의 상봉을 하니 슬슬 이 상황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형은 한국말을 잘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프랑스어를 배우기 바빴고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함께 쓸 일조차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퇴화했다고 했죠.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간간히 썼다고는 하는데 원활한 소통은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이어가는 저는 그 사람이 저희 형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저희 이름, 우리가 살던 동네 이름, 어렸을 때 우리가 키웠던 병아리의 이름까지 사무엘 씨는 저희 형이 맞았어요. 우선 형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평생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사실만이라도 알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버젓이 잘 자란 모습으로 내 눈앞에 있다니 혹시 형이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고생한 건 아닌지 악몽에 시달렸던 제가 끔찍한 악몽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도감이 한바탕 저를 휩쓸고 지나가니 그 다음엔 이렇게 우연히 형을 만난 것에 대한 놀라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건 저나 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형의 가족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죠. 가게 주인은 영어가 약한 형수님과 조카들에게 저와 형의 대화를 하나하나 통역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대단한 우연에 감격했을 때 저는 형에게 대체 형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너와 함께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갑자기 사람들에게 휩쓸려 어딘가로 가게 됐어.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뭐 그렇게 길을 잃은 거지. 사실 나는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나를 금방 찾으러 오실 줄 알았어. 그런데 안 오시더라. 그때 나 같은 아이들이 많았어. 모두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이었지. 나는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프랑스로 입양 보내졌고 나를 찾아오지 않는 어른들을 기다리며 나는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어. 버림받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알아? 그때는 그랬다는 소리야. 내가 필요 없어서 이제 내가 없어도 돼서 날 찾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렇게 어두운 생각을 하던 나였는데 다행히 입양해서 나를 키워주신 분들이 따뜻하게 잘 길러주셨어. 그분들에게 참 감사해. 형이 좋은 분들에게 입양을 가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었지만 형이 한동안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힘들어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표정이 어두워지자 형은 급하게 화제를 전환하려는 듯이 부모님은 잘 지내시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아버지는 잘 지내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대답을 들은 형의 표정은 삽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점점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형수님은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밥부터 먹자며 저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어요. 함께 저녁을 나누고 저와 형은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은 출장 기간 동안 일과 형을 만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가기 바로 전날 저는 형에게 아버지를 만날 건지 의사를 물었습니다. 형의 대답은 당연하지였죠.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온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놀라서 심장마비가 올 것 같다며 한동안 심호흡을 하셔야 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프랑스로 가려고 하시는 통에 아버지를 말리느라 꽤 수고했습니다.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고 프랑스가 가까운 곳은 아니다 보니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딜 가기 어려운 상황인지라 시국 눈치를 보던 참이었습니다. 대신 아버지와 형은 영상통화로 첫 상봉을 하게 되었어요. 약속을 잡고 서로 화상으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형은 제 앞에서 단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눈물을 보였습니다. 형은 그 사이에 한국어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는지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라는 속마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나 감격이던지 저와 아내는 아버지 뒤에서 눈물을 훔치며 숨죽여야 했습니다. 눈물의 상봉 이후 아버지와 형은 매일마다 영상통화를 하며 한국어 수업을 합니다. 똑똑했던 머리 어디 가지 않았는지 형은 한국말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덩달아 형의 자식들도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규제가 조금 완화되고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니 아버지를 모시고 프랑스를 가든 프랑스에 있는 형을 초대하든 구체적인 계획을 짜볼 예정입니다. 만약 형이 오게 된다면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함께 뵈러 가고 싶습니다. 꼭 그러려고 해요.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떤 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혹시나 포기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행운은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매사에 진심과 정성을 다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분명 기쁜 날이 찾아올 거예요. 저희 사연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